자, 오늘은 그 인공지능 딥러닝에서 일곱 번째 인코더 디코더 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코더 그리고 디코더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걸로 구성되는 그 네트워크 모델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인코더 디코더 우리가 배우기 전에 여기에 이 종단 간 학습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 종단 간 학습은 엔드 투 엔드 러닝이라는 이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엔드 투 엔드예요. 그래서 끝에 엔드에서 엔드까지, 그래서 종단 간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단 간 학습은 이 엔드 투 엔드 러닝은 입력과 출력 정보로 구성된 학습 데이터를요, 거의 원본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그대로 거의 원본 그대로를 넣어서 거기에 개발자가 중간에 개입 과정이 없이 입력으로부터 기대하는 출력을 만들어내는 학습을 엔드-투-엔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개발자들이 어떤 모델을 만드는 입장에서 거기에 이 모델에 좋은 어떤 피처들을 넣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많이 거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엔드-투-엔드 러닝은요, 그런 중간 과정 없이 어떤 입력이 주어지면 그거에 기대하는 어떤 출력이 나오는 바로 엔드-엔드, 엔드-투-엔드에서 바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보통 이런 모든 파라미터를 이 경사하강법 기반으로 기반의 방법으로 학습을 하고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엔드-투-엔드 러닝을 우리가 비교해서 설명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방법은요,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영상을 통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치면 그 카메라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입력되는 굉장히 많은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량을 감지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차량을 감지하지 못하면 차량 간에 어떤 충돌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행자도 감지를 해야 됩니다. 보행자를 감지해야지 그 보행자의 추돌 사고가 있지 않도록 보행자를 감지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이 정보들이 필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선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표지판 같은 정보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 표지판도 정보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신호 체계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호 체계, 차선, 차량, 보행자, 굉장히 인식해야 될 정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카메라 영상으로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디텍션할 게 많은데, 그 디텍션을 각각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가져오고, 그 감지된 인지된 거를 통해서 그에 따른 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경로를 계획하고, 그리고 그 경로 계획에 따라서 이 스티어링을 어떤 식으로 조향을 할지 이렇게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정통적인 방법에 해당이 되죠. 근데 엔드-투-엔드 러닝은요, 단지 영상이 들어온다는 가정으로 입력 데이터를 그대로 이 학습 모델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출력 결과인 조향에 대해서 이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차량 감지냐, 보행자 감지냐, 뭐 신호 감지냐, 그리고 교통 표지판 감지냐, 이거에 각각에 상관없이 그냥 카메라 영상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이런 조향을 하게 되는 그런 엔드-투-엔드 러닝을 거치는 그런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학습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학습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그래서 종단 간 학습, 바로 엔드-투-엔드 러닝 모델의 적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종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는 기계 번역입니다. 자, 보통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정 언어로 작성된 문장을 다른 언어의 문장으로 변환하는 그런 또 이 모델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구글 번역기나 팝하고 이런 번역기들이 이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이런 기계 번역을 동작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거나 영어를 프랑스어로 바꾸거나 프랑스어를 한국어로 바꾸거나 이런 과정, 그게 바로 엔드-투-엔드 러닝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상 주석 달기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 주석 달기는 그 캡셔닝, 이미지 캡셔닝 분야인데요.
이거는 주어진 사진을요 설명하는 문장을 생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진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캡셔닝, 그 디스크리션을 이렇게 설명하는 문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은 이미지지만 출력은 그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 문장으로 결과를 출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동영상 묘사하기. 이거는 마찬가지로 동영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을 생성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음성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성으로 전달되는 그 데이터를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를 문장으로 변환하는 그런 모델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성인 스피치를요, 이 텍스트 문장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STT, Speech to Text라는 그런 변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코더, 디코더 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인코더와 디코더, 이 입력 데이터의 구조와 출력 데이터의 구조 간의 대응 관계를 찾는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로 구성이 되는 그런 네트워크인데요. 인코더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구조적인 정보가 포함된 입력을 일정한 차원의 특징 벡터로 압축하여 표현하는 게 인코더의 역할입니다. 이 인코더의 역할이 사실은 전체 입력에 들어가는 정보를 이 일정한 차원의 특징 벡터로 표현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입력을 특징 벡터로 만든다. 입력 데이터를 특징 벡터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디코더는 뭘까요? 디코더는 인코더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특징 벡터를요, 출력 공간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인코더는 입력 데이터를 특징 벡터로 만들었다면 디코더는 특징 벡터를 출력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오토 인코더 개념은 바로 인코더와 디코더가 동일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주어진 모습을 이 특징 벡터를 거쳐서 그대로 동일한 모습의 출력으로,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같은 형태의 모습을 가지는 이런 오토 인코더의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시퀀스 투 시퀀스, 서열이죠. 시퀀스 투 시퀀스의 변화를 가지는 모습에서도 인코더, 디코더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입력으로는 시퀀스가 들어가고요. 그 시퀀스가 특징 벡터를 거쳐서 이 다른 어떤 시퀀스 형태로 출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예로 살펴봤던 게 영상 주석 달기입니다. 자, 캡셔닝이에요. 캡셔닝은 앞단에서는 영상을 입력으로 받고요. 그러니까 인코더에서 입력으로 영상을 받고 그 영상으로부터 특징 벡터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특징 벡터로부터 실제 그 영상을 설명할 수 있는 캡셔닝을 수행해서, 근데 그 캡셔닝 결과는 시퀀스 형태이겠죠. 그 문장의 시퀀스 형태로 결과를 이렇게 출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상 합성은 어떻게 하느냐면 영상 합성은 실제 입력으로는 시퀀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간 이 문장 시퀀스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특징 벡터를 거쳐서 이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우리가 캡션의 반대죠.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캡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즉 영상의 설명으로 해당할 수 있는 그 디스크리션 정보를 통해서 영상을 그에 해당하는 걸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를 시퀀스로, 그러니까 문장을 문장으로, 뭐 기계 번역과 같은 형태가 이 시퀀스 투 시퀀스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캡셔닝, 영상을 이 서열 시퀀스로 만들어내는 캡션, 그리고 영상 합성, 캡션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의 형태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단순한 이 인코더, 디코더 망을 살펴보면,
자, 인코더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F의 인코더를 줄여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요. 디코더는 F의 디코더를 줄여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인코더의 역할은 이 입력 데이터 X를 읽어들여서 일정한 차원의 실수 벡터 C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 C, 컨텍스트 이 정보를 포함한다고 해서 우리가 벡터 C로, 실수 벡터 C로 표시를 하는데요. 벡터 C는요, 입력 데이터의 요약으로 이 컨텍스트, 맥락 정보를 포함하는 형태의 벡터를 생성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실수식으로 나타내면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F 인코더에 입력값 X를 넣어준 다음에 이 결과가 결국엔 벡터 C로 이렇게 이 맥락 정보를 가지고 있는 벡터 C로 이렇게 반환을 리턴을 시켜줍니다. 자, 근데 이 인코더는요, 물론 이 입력 데이터의 목적에 따라서 입력 데이터를 RNN 형태로 순환 형태의 네트워크 모델로, 뉴럴 모델로, 그 다음에 아니면 영상이면 CNN 등의 이런 모델을 사용해서 이 인코더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코더는 어떻게 하냐? 자, 디코더는 입력에 대한 정보, 맥락 정보, 바로 C, 우리가 벡터 C를 만들었잖아요, 인코더에서. 그 만들어진 벡터 C를 디코더는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맥락 정보 C를 사용해서 출력 Y를 생성하는 거죠. 이때는 마치 조건부 확률 P를 계산하는 조건부 확률 P, Y, X, 그러니까 X를 받아들였을 때 Y라는 출력을 가질 수 있는 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유사한 모양을 가지죠. 자, 보면은 수식 언어는 F 디코더에서 실제 X와 C 값을 가져옵니다. X는 이제 입력이고, 그 다음 C는 우리가 이 인코더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실수 벡터죠. 자, 이 값을 통해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한 것과 같은 그런 반환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디코더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면, 디코더의 최종 출력을 문장 형태, 시퀀스 형태로 해야 된다. 그러면 RNN 모델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실제 영상을 생성된 영상, 합성된 영상을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RBN과 같은 모델 등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양으로 보자면 입력 데이터를 인코더를 통해서 맥락 정보를 만들어내고, 맥락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서 디코더가 최종적인 출력으로 원하는 출력 결과를 나타내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이 예를 통해서 예제로 기계 번역과 같은 이런 역할, 목적에 따라서 인코더, 디코더망을 만들어낸다면 간단하게는 이런 영어 문장 같은 게 입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영어 문장 Time flies like an arrow. 이 Time flies like an arrow라는 이런 영어 문장이 입력으로 들어가면 이 인코더에서는요, 물론 이제 단방향의 RNN이나 바이디렉셔널 양방향의 RNN 뭐 아무거나 이 인코더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원하는 모델을 사용해서 거기에 따라서 맥락 정보에 해당하는 C를, 벡터 C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컨텍스트 정보에 따라서 이거를 입력으로 디코더는 이 컨텍스트를 통해서 RNN이나 바이디렉셔널 RNN을 통해 그거에 다른 언어에 해당하는, 영어 문장이 아니라 한국어에 해당하는 이런 다른 언어의 이 문장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Time flies like an arrow라는 문장이 시간은 화살같이 빠르다라는 이런 언어가 다른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결과를 이렇게 반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언어의 문장 하나가 이 수치 벡터로 변환된 다음에 이 수치 벡터는 벡터 C에 해당이 되죠. 바로 컨텍스트, 맥락 정보를 가지고 있는 수치 벡터로 변환한 다음에 해당 수치 벡터로부터 다른 언어의 같은 의미의 문장을 생성하는 겁니다. 물론 의미는 같아야 돼요. 단지 언어만 달라져야 되겠죠. 그게 번역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 정보를 ABC라는 이 문장 각각의 토큰의 시퀀스 형태의 이 문장을 각각 계산해서 H1, H2, H3가 결과적으로는 이 컨텐츠 정보를 포함하는 H3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H3로부터
다시 이 번역이 된 x, y, z 값으로 최종적인 결과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인코더, 뒷부분은 디코더 역할이고 가운데 있는 H3가 바로 컨텍스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수치 벡터 C에 해당이 되겠죠. 자, 좀 더 자세히 인코더 디코더망의 구조의 어떤 형태를 보면요. 단순한 RNN 형태의 기계 번역 네트워크를 가지는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순한 RNN이기 때문에 결국엔 단방향 형태의 구성을 가지는데요. 자, 입력으로 A, B, C가 주어졌을 때 이 A, B, C가 어떤 문장에 해당이 되겠죠. 그 문장을 각각 이 히든 레이어를 통과시켜서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 문장의 끝 EOS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다시 X, Y, Z라는 번역이 된 형태의 결과를 반환을 시켜줘야겠죠. 자, 근데 우리가 딥 순환 신경망 기반으로 이 기계 번역 망의 형태를 가지게 보면요. 지금 이건 단순하니까 히든 레이어가 하나인데 딥을 쓰면요. 이렇게 깊은 히든 레이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순환 신경망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입력과 출력으로 나오는 이 부분은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형태지만 히든 레이어를 많이 갖는 딥한 형태의 기계 번역 망의 형태는 이런 모습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미지 캡셔닝입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그 영상의 어떤 정보의 주석을 만들어내는 그런 목적을 가지는 그런 모델인데요. 자, 보면은 인코더를 통해 입력 영상의 맥락 정보를 추출한 다음에 그리고 그 맥락 정보로부터 설명 문장을 생성을 해내야 됩니다. 보면은 영상으로 이렇게 들어온 정보를 인코더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는 인코더로 사용되는 모델이 영상을 입력으로 봤기 때문에 CNN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NN 계열의 모델을 사용해서 인코더로 받아들이고, 그럼 인코더는 그 영상을 맥락 정보 형태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자, 여기 인코더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맥락 정보를 다시 디코더가 이 최종적인 결과를 이제 변환해주기 위해서, 출력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출력되는 결과 자체가 문장의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다룰 수 있는 RNN이나 바이디렉셔널 RNN과 같은 이런 순환 신경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순환 신경망 결과로 이 영상이 한국어 문장 혹은 영어 문장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캡션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캡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A boy is eating cake. 지금 이 소년 한 명이 뭘 하고 있죠? 바로 케이크를 먹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 영상의 의미를, 이 캡션을 달아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때 우리가 이 영상 주석 달기와 같은 모델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게, 자, 보면은 이렇게 영상을 받아들이는 모델, 이게 인셉션 모델이죠. 그래서 인셉션 모델을 이렇게 CNN 계열의 이런 모델을 사용해서 영상으로부터 충분히 학습으로 뭘 반환을 해주냐, 이때 영상을 통해서 반환을 해주는 결과가 바로 맥락 정보입니다. 영상의 특징을 추출해서 맥락 정보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맥락 정보를 어떻게 하죠? 이 LSTM이라는 그 RNN 계열의 이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최종적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캡션이 결국엔 영상을 받아들이는 CNN 계열에서 맥락 정보를 통해 RNN 계열의 모델로 반환을 해준 출력을 내보내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단순한 이 인코더 디코더 이 네트워크에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자, 이 제약이 뭐냐면 당연히 입력의 길이가 길어지면요, 일정한 크기의 벡터로는 입력의 모든 정보를 표현하기가 곤란한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원 신경망은 은닉층의 노드 개수가 증가가 되고, 그리고 각 과거 시점의 은닉층 상태 정보를 디코더에서 함께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 과거 시점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를, 이 은닉층의 상태 정보를 디코더에서 함께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정 시점의 출력을 결정할 때는요, 사실은 인코더의 모든 시점에 대한 은닉층 상태 정보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가 이 은닉층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닉층에 있는 정보 중에서도 특정 정보에만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정보에만 주목한다고 해서 주목이 이제 어텐션이죠. 그래서 특정 정보에만 어텐션하는 모델, 바로 어텐션에 대한 메커니즘, 개념이 탄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더라도 그 책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만 보고 나머지는 사실은 이렇게 좀 주목을 하지 않고 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 특정 정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목하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형태가 새롭게 탄생을 해서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성능이 개선이 됐습니다. 자, 어텐션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살펴보면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이 트랜슬레이션 하는 이런 형태를 시각적으로 보면요. 지금 현재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 프랑스어에 해당하는 문장이고요. 시퀀스.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은요.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 그래서 The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문장이죠. 근데 이제 프랑스어는 모르겠지만 이 프랑스어와 이 영어 문장이 서로 사실은 번역을 하는 관점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지금 히트맵으로 밝은 부분, 이 밝은 부분이 사실은 이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검은 부분은 사실은 좀 이 부분이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정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모든 이 시퀀스에 대한 히든 레이어 정보를 다 가지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주목해야 될 부분, 바로 이 어텐션을 적용해 줘야 되는 부분들만 이렇게 좀 사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어텐션 모델은요. 인코더의 시각적, 공간적 또는 시공간적인 상태들을 결합을 해서요. 실제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에 대한 맥락 정보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모델은요. 인코더, 디코더의 사이에 위치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인코더를 통해서 입력 데이터로 실제적인 우리가 그 벡터 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셀렉티브한 선택적인 어텐션 개념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비둘기가 있는 이 영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텐션을 적용해야 될 부분을 고려한다면요. 사실은 이 부분이 되겠죠.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비둘기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가 입력 전체에 대한 하나의 맥락 정보를 만들어서 디코더로 전달하는 기존 심플 인코더 디코더 그 네트워크 대신에 이 디코더가 출력에 산출하는 그 매 시점마다 맥락 정보를 계산하여 사용을 합니다. 자,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시킨 이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코더에서는 요약 정보를 생성하고 그리고 어텐션 모델에서는 해당 순간마다 요약 정보를 결합해서 맥락 정보를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코더에서는 맥락 정보를 사용해서 출력하는 부분을 그대로 적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은 입력 데이터 X를 인코더 F 인코더에서 인코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인코더는 결국 뭘 만들어야 되죠? 바로 맥락 정보인 이 벡터 C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어텐션 모델이 개입이 됩니다. 근데 어텐션 모델은 무엇을 주목해야 될지를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나타내주는 계산하는 그런 모델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코더에서 맥락 정보로 가고 맥락 정보를 통해서 디코더를 만드는데 이 디코더에서 최종적인 출력을 거치기 전에 이 어텐션 모델의 이 형성에 디코더의 결과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이거를 기계 번역이라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적용을 시킨다고 치면요. 자, 인코더는 양방향 RNN을
뭐 이거 뭐 그냥 단순 말고 바이디렉셔널 RNN과 같이 이런 시퀀스를 다룰 수 있는 이런 모델 등을 사용해서요. 특징 벡터 서열을 생성을 합니다. 자, 특징 벡터의 시퀀스 H1, H2, HT의 어떤 서열을 벡터를 생성을 해내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텐션 모델은 시점 t의 노드의 출력 hi에 대한 가중치 이 어텐션 알파 it를 계산을 해줍니다. 자, 특정 t 시점이 있는 t에 대해서 지금 히든 출력 h1에 대한 가중치를 각각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모델은 결국엔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할 것이냐, 즉 어느 부분이 가중치를 높일 것이냐라는 어떤 계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중치를 통해서 어느 곳을 어텐션 시킬지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중치를 사용해서 이 노드의 출력을 결정을 해주는데요. 이거는 간단하죠. 바로 우리가 그 컨테스트에 해당하는 그 벡터 C를 특정 시점인 T의 시점의 컨텍스트가 무엇인지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 컨텍스트를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알파, 바로 이 어텐션의 특정 시점에 T의 특정 시점인 이 알파를 계산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HI 값을 계산을 활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인코더가 각각의 단계별 출력 결과인 H1의 어텐션 계산을 통해서 실제적인 특정 시점에 대한 이 컨테스트, 이 벡터 C를 결과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리하자면 이 어텐션 모델은요, 인코더의 각 단계별 출력, 바로 HI와 실제 특정 시점의 T 부분에 대해서 이 어텐션, 바로 얼만큼의 가중치 중요도를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중합하여서 결과로 맥락 도메인 CT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MLP와 소프트맥스 사용입니다. 자,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ETI 이거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E는 뭐냐면 이 E는 여기 시점 T죠. 시점 T에 대해서 현재 이 부합되는 어떤 점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얼만큼의 점수를 부여할지 그 스코어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최종적인 이 가중치를 얼만큼 둘지를 계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는 W, U와 같은 입력에 학습에 사용되는 이런 가중치 계산을 더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ST-1 이거는 이제 디코드의 상태 정보인 스테이트 상태 정보인 ST-1에 대해서 W 가중치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HI에 대해서는 U 가중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통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엔 계산된 이 정보가 이 보시면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죠. 바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거쳐서 계산을 해줍니다.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여기 보시면 ST-1 여기에 입력으로 ST-1이 들어가죠. 그리고 HI, H1, 2, 3, HT까지 전체 이 입력으로 받아서 이거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거친 다음에 이때 나오는 결과값이 바로 2의 값이 되겠습니다. 2값. 현재 여기 서로 부합되는 어떤 결과, 최종 결과가 2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값을 계산해서 최종적인 이 알파 값, 이 어텐션의 결과를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면은 이 소프트맥스 계산을 해줍니다. 소프트맥스는 더한 값이 1이 되는 그런 확률 결과 값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전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 확률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가지는지를 최종적인 결과로 가져가는 걸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계산한 이 스코어에 대해서 지금 가중치의 값 알파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이 소프트맥스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H의 값과 실제 이 알파의 값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 컨텍스트 정보에 해당하는 C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학습이 사용이 되고요. 자, 이거는 그 기계 번역에 대해서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이고요. 그리고 영상 주석 달기 캡셔닝을 위한 인코더 디코더는 어떻게 하냐? 자, 이거는 입력 영상을 격자 형태로 구분합니다. 자, 격자 형태로 구분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영상 자체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격자로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텐션 방법을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상 중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딘지를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새에 대해서 특정 새에 대해서 어디가 주목이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출력을 해보면 a bird flying over a body of water 이렇게 해서 지금 a bird 자 bird가 굉장히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 부분이 지금 attention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flying이니까 이 날개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고요. over a body 근데 body가 어디에 무슨 body냐면 이 of water죠. water 그러니까 이제는 water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죠? 이 새를 제외한 부분이 어텐션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이 되는 부분이 이 문장 캡션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어텐션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가 이렇게 우리 눈으로 시각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각 문장에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이 이 어텐션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이 어텐션을 적용한 결과인데요.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입력이 영상이죠. 영상에 대해서 결과인 이 문장 캡션에 대한 결과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밑줄 친 부분이 바로 이 어디를 어텐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a dog is standing on a hardwood floor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dog이라는 부분에 밑줄이 있죠. 그 밑줄이 바로 attention하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건 이제 시퀀스니까 한마디로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시간이 있다고 치면요. dog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attention이 이렇게 이 영상의 어느 부분을 attention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stop sign에서 stop입니다. stop이라는 단어가 attention하고 있는 부분이 영상에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매칭이 돼서 이 attention이 잘 적용이 된 결과가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 인코더, 디코딩 할 수 있는 이런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근데 이 모델을 사용하면서 중요한 그런 메커니즘이 바로 우리가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한 이 결과까지 우리가 눈으로 직접 살펴봤습니다.